그래서 오늘도 그러니까는 기존에 방송한 내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연장선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는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갑자기 그러니까 이 방송만 들어오신 분들은 기존에 했던 거를 좀 그러니까 봐주세요. 봐주시고 좀 뭘 언급을 해주세요. 그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에서 제가 이게 지금 220회거든요. 200회 넘는 동안 다뤘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게 아닙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너뛰면서 지금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그 뜬금없는 이제 질문이라든가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경제를 좀 공부하는 입장 속에서는 좀 이제 그러니까는 고려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AI 대전환이잖아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런 비유를 했잖아요. 박정희 이제 그러니까는 시대 때 고속도로가 이제 우리가 그 경제를 건설하는 데 속에서 소위 고도 성장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렇게 밑거름으로서 이제 그러니까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박정희 시대 건설한 그 이 고속도로가요.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제 AI를 화두로 던졌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요. 이게 시대적인 어쨌든 간에 흐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AI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썼었죠. AI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AI 대전환, 그 다음에 AI 기반의 초혁신 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장이 지금 성장이 꺼져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잡은 주제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대학 선생이다 보니까는 가능한 한은 경제 이론에 기초해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짐작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핀트가요. 근데 하여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근데 이제 경제 철학과 전략이 달라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때의 그러니까는 이 산업화 고속도로하고 이재명의 AI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도 거의 한 4, 50년의 이 텀이 있듯이 이게 달라야 된다 하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성장을 하고 싶으면요. 그게 제가 오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민주정권의 진영의 정치인들이 박정희 산업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에 대해서 뭐 비판적으로 그러니까는 소위 독재를 한 거라든가 인권유린을 한 거 이런 거를 비판을 하면서 산업화에 대해서는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요.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그러니까는 그 심리적인 열등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인정을 이제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박정희 산업화 모델에서 못 벗어나면은요, 대한민국 살 길은 찾기 힘듭니다. 찾기 힘들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 이렇게 된 것은 박정희 산업화 모델에서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갔기 때문인 거예요. 진도를 못 나가서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수치를 가지고요. 그 민주 진영의 정치인들이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라면은 박정희 산업화 모델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제 철학과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 얘기 하기 전에 지금 저는 상황이 과거부터 제가 쭉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실 국힘당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국힘당의 그러한 들이 하는 것을 지지하는 소위 말해서 이 아스팔트 구구 세력들이라든가 윤석열 어게인을 예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 적게는 25에서 뭐 많게는 30% 안팎의 이제 이런 이제 비중이 강고하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는데 이 현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현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것보다도
지금 국힘당이 왜 이런 짓을 왜 이렇게 지금 그 윤석열 늪에서 안 벗어나고, 그리고 사실 국힘당을 만약에 과거와 같았으면은 국힘당 쪽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차기를 노리는 정치인들이라면은 국힘당 해체시키고, 예? 해체시키고요. 해체시키고 홍아무개 그 정치인처럼 해체시켜야 된다. 그리고 다시 창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 사실 과거의 상식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민주당 공격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 공격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왜 이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잠깐 좀 언급합시다. 사실 그 국힘당을 지지했던 분들이요, 국민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러니까는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받아야 될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건 그래도 정도 차이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이후에는 이제 21세기로 넘어오잖아요. 김대중 정부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민주당 정권이 그 10년을 거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8년부터 2016년까지 이명박 박근혜로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윤석열로 이렇게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21세기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라고 하는, 보수라는 말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사회과학적인 개념으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국형 보수라는 말로 이게 순화시켜가지고 좀 얘기한 거고, 사실은 저는 매판적 특권 세력이라고 봅니다. 매판적 특권 세력이라고 학문적으로는요 하는 규정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한번 이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명박이 기업인을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항상 경제가 우리가 21세 외환위기 이후에 특히 안 좋다 보니까는 경제를 좀 이제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과정 속에서 내가 기업인 비즈니스맨 출신이다 내세워가지고 이명박이 쉽게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는 최종 판결 난 것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횡령,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 받았습니다. 징역 17년이면요, 이건 중범죄자입니다. 중범죄자요. 그렇죠? 근데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 이거를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사법 질서 속에서 판결 받은 내용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솔직히 말해서요. 예? 국힘당이 그러니까는 21세기의 첫 번째 대통령이, 뭐 녹조 라떼 강도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라고 보지만은, 하여간 이런 대법원에서 판결을 징역 17년에다가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이걸 받았어요. 예?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는 징역형이라든가 벌금 이런 걸 안 받은 유일한 그러니까는 이 국힘당 라인에, 역사적인 라인에 대통령이라면 김영삼 대통령뿐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박정희, 소위 말해서 이승만도 마찬가지고요. 다 비극적인 결과로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럼 좀 반성이 있어야 돼. 박근혜가 그 다음에 대통령을 구했는데, 박근혜도 어땠습니까요? 자기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선 대통령이 됐잖아, 사실상이요. 박정희의 딸이라는 게 없었으면 대통령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갈 때요. 근데 마찬가지로 탄핵 파면 당했죠. 국정농단,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탄핵 파면 당하고,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공무원 블랙리스트,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이런 걸로 징역 22년 받았어요.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자, 이게 징역 17년, 징역 22년이 이게 가벼운 범죄입니까? 이건 대외적으로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이 요 결과만 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보세요. 한 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뇌물을 해먹고 뭐 그랬으면은, 잘못을 했으면은 징역 17년, 징역 22년을 받겠느냐. 이런 얘기를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격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격이 땅에서 대한민국 수준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 건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소위 그 전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그러니까는
이거 공동정부라는 얘기가 우리가 심심치 않게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도 그랬으니까요. 얘네들 어떻게 됐습니까요? 비상계엄 선포, 요건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했다가 그게 이제 위헌적인 계엄 포고령까지 내리고, 그리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봉쇄 시도하고, 영장도 없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하고,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를 해가지고 탄핵파면 당했잖아요. 탄핵파면. 바로 자기들의 이전 정권이 탄핵파면 당했는데 또 탄핵파면 당한 거야. 예? 2번 연속으로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그 이유도 직권남용이 많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을 해가지고. 헌정질서 왜곡, 내란 등 이런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 위반, 얄선수재 혐의로 이게 여러 가지들이 막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이 없어, 기본적으로. 국힘당은요. 네?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냐고요? 우리가 개인도 실수를 가능한 커다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엄청난 그러니까 정치적인 실패를 사실상 사형 선고를 국힘당이 받은 거잖아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받은 거야. 그런데도 보게 되면 반성 보입니까? 근본적인요? 자,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아주 웃지 못할 우픈 얘기가 터져나왔죠. 11월 3일입니다. 얼마 전이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전 정도죠. 윤석열이 내란 재판에서 당시 이제 곽종근 이 특수사령관입니까요?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는 하고 이제 증언을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 딴에는 반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 변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표현했겠지만은 아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공개적으로 본인의 입을 통해서 실토가 된 얘기가 있었죠. 뭐냐면 국군의 날, 작년 국군의 날이에요.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나서 윤석열이 재판정에서 이거 그대로 이제 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녹화를 그대로 방송에서 틀은 겁니다.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면은 곽종군한테 이제 그러니까 하면서 우리 앉자마자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술 많이 먹었죠. 그날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술 많이 먹은 상태 속에서 무슨 누가 정치인을 그러니까는 총살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실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곽종건 이 특전사령관이 뭐라고 했습니까요? 이게 이전에는 이런 거에 있어서 증언을 안 했었는데 말이 나오다 보니까는 술은 항상 통상적으로 열에서 20잔 정도 그 정도 돌았다. 그러니까 모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소맥 폭탄주를 과거에 검사들이 그러니까는 가고 나서 맨날 이 술집에 틀어박혀가지고들 마시는 그 행위를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도 일상적으로 이렇게 해온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상황이 일반 국민들이 이거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그날이 뭡니까? 국군의 날이에요. 상징적인 날이잖아요. 국군의 날에 군 수뇌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야전. 예? 전쟁 났을 때 그러니까 야전을 책임지는 군 주요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폭탄주를 그러니까 폭탄주를 최소 10잔에서 20잔을 그러니까 막 마신 거예요. 아니 술이 옛만큼 그러니까는 이 주량이 세신 분들도 이 정도 먹으면 다 취해가지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거든요. 정신이 멀쩡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아니 국군의 날 평일날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군의 통수권자잖아요.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평화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잖아요. 평화 상태라도 그렇죠. 긴급 사태가 나라에 벌어지면은 그걸 대비를 해야 되는 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 속에서 더군다나 군의
최고 사령관들이까지 불러 모아놓고서는 다 술을 먹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직책이 갖는 의미를 모르는 거야. 대통령의 직책의 의미를 알면 이런 짓을 못하지요. 항상 긴장하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리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잠은 잘 수 있지만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무슨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깨워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보고받고 바로 어떤 대응을 논의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건데 이렇게 폭탄주를 그러니까 10잔 20잔 먹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대응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뭐냐면 야전에 책임 그 지휘관들까지 같이 술을 막 먹인 거야. 예? 그것도 국군의 날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요?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직책인지를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해를 한 사람이면 이런 짓 못하죠. 근데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한 게 국힘당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임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많이들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도 국민들의 한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또 찍어줬잖아요. 예? 찍어줬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21대 대통령 선출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사실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인정합시다. 인정하자고요. 제가 그 당시에 21대 대선 전에 예? 박근혜 때 그러니까 비선 실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 사이비 종교 뭐 이런 거에 그 최순실 사태를 겪고 나서도 김건희가 또 그런 이제 그러니까는 이 얘기가 돌고 저기 확인되어지면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냐. 제가 아는 전문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냐고. 예? 아무리 정책적인 노선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럼 이런 상황인데 국힘당 우리가 3년을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간단한 것만으로 기억나는 것만 쉽게. 김건희의 각종 비리가 막 드러났잖아요. 최근에는 그러니까는 종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국가의 사적 저것까지 그러니까는 개인 사유화시키는 그 물건들을 갖다가 일부 자기들이 사용도 하기도 이런 것도 막 보도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비리가 그러니까 3년 내내 그러니까 조용했을 때가 있습니까? 있었던 해가 있었냐고요. 이거 나오게 되면 국힘당 항상 감싸기 급급했었죠. 예? 감싸기. 가짜뉴스나 뭐 이러면서요. 그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뭡니까? 정치 부록한 명태균한테 완전 휘둘렸잖아요. 국힘당이라는 정당이. 한나라의 공당이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 신천지 통일교에 휘둘렸잖아요. 예? 그리고 항상 술에 취해가지고 산다는 이런 소문이 도는 대통령들이 군인들과 술 먹었다는 걸 자랑스레 말하는 대통령이 예? 이 대통령에 대하고 관계를 그러니까 정리도 못하는 모습을 지금도 질질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예? 윤석열이 계엄 선포했을 때도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예? 자기들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려고 하기보다는 윤석열 눈치 보면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는 것을 전 국민한테 생중계로 보여준 정당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난 이후 그리고 구속되고 난 이후에도 전환길 같은 참 이런 사람한테 휘둘리는 저는 우리나라 이 소위 말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요. 예? 전화위에서 내는 보면 참 진짜 한심스러워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삶을 진짜 허접하게 살았으면은 이런 사람한테 휘둘리는지. 예? 그리고 가끔 저는 지하철을 잘 타고 다니거든요. 지하철에서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이런 걸 듣고서 있는 분들 보면 있잖아요. 저분 인생이 얼마나 진짜 허접하게 살았는가가 느껴진다니까요. 그 가짜뉴스 쏟아내는 가짜뉴스, 혐오 가짜뉴스에 그거 가지고 맨날 거 찾아서 듣고 앉아있고 그거 가지고 그거를 그냥 신앙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있잖아요. 예? 아니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보게 되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다고요. 예? 박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눈치 보면서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정광훈한테 끌려다니면 이제 전향질 같은 이런 허접한 사람들도 끌려다니고 앉았어요. 그다음에 당대표가 윤석열 면회를 가잖아요. 내란 우두머리라고 지금 혐의로 지금 재판받는 인간을, 예? 거기다가 김민수가 동관, 나 김민수 이 사람이 떠들면서 좀 이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의 존재감이 약해지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허접한 논리로 계속 현중 음모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현중 음모론을요. 예?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주가 띄우기다 이렇게 가면서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성이 전혀 없잖아요. 예? 윤석열이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자기들이 뭘 했고 어떤 모습을 보였고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구속되고 난 이후에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제대로 된 반성을 안 하잖아요. 벗어나려고 안 하잖아. 그러면서 뭐냐면 오히려 민주당이 자기들을 내란 프레임으로 씌운다 이거죠. 내란 정당을 프레임 씌우기로 해서 남 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잖아, 솔직히 말해서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박근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요? 천막당사라도 만들어가지고 쇼라도 했어. 예? 자기들 그러니까 변하겠다고 하는. 근데 지금은 변화? 그런 거 개나 주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지금 보이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이들이 믿는 것은요, 시간입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민주정권의 개혁 실패입니다. 윤상현이죠. 김상현이 아니라. 유명한 말 했잖아요. 1년 지나면 다 찍어줘. 예? 유명한 말 했잖아요. 1년 지나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재명 정권이 올해 2025년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했으니까요. 6월 달에 출발했으니까 1년 후면은 딱 언제입니까? 내년 6월 달이에요. 1년 후에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1년 후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이런 광역단체장 선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뽑는 지방선거가 있어요. 1년 후에, 딱 1년 후에요. 이 민주당 정부하고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1년 지나면요. 다 찍어줘. 이거 왜 그렇습니까요? 1년 지나면요. 왜 그렇습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내란 이런 재판 이런 거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초창기에는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가다 보면요. 좀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권 첫 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올해 6개월 정도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새로 출발한 정부에 대해서 좀 시간을 줘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요. 시간 한 1년 지나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는 지나칠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는 과속도 이제 그러니까 이 평가가 나옵니다. 여론 지지율이요. 예? 그러니까 여론 지지율이 그러니까 지금 한 50%대 초까지 내려갔다 60%대를 다시 회복했다 이래가지고 주로 대외적인 문제로 소위 말해서 지지율을 버틴 게 문재인 정부였었잖아요. 40%로 선을 지킨 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요? 부동산 문제라든가 윤석열 당선에 대한 책임,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냉정하게 지금 아주 그냥 냉혹하게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1년이 지나고 나면요. 지금 일반 국민들은 내란,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계엄, 이거 이제 그러니까는 많은 국민들은요. 많은 서민들은 별로 이제 관심 없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예? 지금 검찰 개혁도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들 삶의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삶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면은 시간도 줬다. 이재명 정부한테 시간도 드렸다. 해가지고 1년 후부터는 냉정한 평가가 시작됩니다. 민심이요. 민심이. 그럼 그때 민심의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겠어요?
민생 회복입니다. 민생 회복이에요. 이건 민생 회복 안 되면요, 민심 이반되기 시작합니다. 이반되기 시작해.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부동산을 다뤘던 거예요. 예? 자, 이거를 알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시간이 제가 없다고 제가 저기 지금 국힘당이 왜 저렇게 그러니까는 쟤네들 뭘 믿고 저러는가? 저래가지고 어떻게 지방선거 치를까? 아닙니다. 윤상현이 얘기했잖아요. 1년 지나면 다 입구 찍어줘 또. 예? 예를 들어서 대구, 부산, PK, TK. 근데 서울도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 이거 만약 세 군데를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면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복구가 됩니다. 부활합니다. 부활돼요. 예? 극우 목소리들은 더 커지고 끔찍한 지옥이 전개되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재명 정부는 초조해집니다. 초조해져. 예? 그래서 제가 목 아프게 제가 지난 2달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 꼭 해야 될 일을 3개월이 중요하고 올해 가기 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그럽니다. 사실 민생과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이번에 3분기 성장률에서 모범 답안이 나왔어요. 모범 답안이 나왔습니다. 3분기 성장률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모범 답안이 나왔어요. 자, 그것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게 보게 되면요, 성장률이 윤석열 3년 동안에 분기당 평균 성장률이 0.35%였었어요. 0.35%요. 그런데 올해 3분기에는 여러분들 1.2%로 발표된 걸 알고 있죠. 반올림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1.17%예요. 어쨌든 간에 3배 이상이 그러니까는 높죠. 그리고 성장률은 그러니까는 지난 3년 윤석열 정권 3년에서 확실하게 벗어난 거예요. 여기에 1등 공신이 뭐냐? 내수입니다. 1.2%에서 1.1%포인트가 내수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0.1이 수출 부분이에요. 소위 말하는 선진국형 성장률의 내용입니다. 이게. 선진국형 성장률의 내용이에요. 내수가 왜 이렇게 좋게 나왔느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내수는 0.3%포인트였었거든요. 분기당 평균이. 이거에 비해서 거의 4배 높게 나왔어요. 수출도 그러니까는 한 2.5배 넘게 나왔지만은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가고, 내수가 어쨌든 간에 한 4배 정도 나왔잖아요. 내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그러니까는 개선된 이유는 내수가 우리가 1등 공신했던 거예요. 내수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3분기면 7월부터 9월입니다. 3달. 내수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1등 공신이었었어요. 성장률에 있었어요. 그 내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가계소비였었습니다. 가계소비가 0.6%포인트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분기당 평균이 0.2%포인트였으니까 3배나 증가한 거예요. 3배나.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수치로만 보면은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그러니까 수치가 그러니까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3분기 성장률은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는 모범적인 선진국의 그러니까 성장 내용입니다. 수치만 봐가지고는요. 3분기 7, 9월 달에. 자, 여기에 가계소비의 1등 공신은 뭐였느냐? 당연히 소비 쿠폰이었었죠. 소비 쿠폰이었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 회복과 더불어가지고 소비 쿠폰이었었죠.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고요. 윤석열 3년이면 그러니까는 12분기잖아요. 12분기요. 1년에 4분기씩 해가지고요. 가장 높았던, 딱 성장률이, 분기 성장률이 높았던 게 딱 1.2%가 딱 한 번 있었어요. 24년 1분기, 작년 1분기 때요. 그때하고도 비교해보게 되면은 이번에 3분기 성장률이 얼마나 아름다운, 트럼프식 표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수치인지를 딱 보여줍니다. 내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1.1, 작년 1분기 때는 0.7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수가 훨씬 더 좋아진 거죠. 순수출이 근데 작년 1분기에는 0.6으로
올해 3분기보다 6배가 더 높은 걸로 나와요. 6배가. 그런데 이 순수출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 3분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거야.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작년 1분기 때 작년 1분기가 윤석열 때 가장 높았던 성장률을 기록했었던 수출액이 1633억 달러였었습니다. 1633억 달러요. 수출액이요. 근데 올해 3분기가 역대 최대, 그러니까 이 수출액을 달성하는 소위 반도체 효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85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20억 달러 정도가 더 많아요, 이번이요. 1년 전보다, 윤석열 때보다. 수입액도 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번이 많이 더 올라가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입도 같이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작년 1분기 때 순수출에서 0.6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요. 봐보세요. 그 전분기 대비거든요. 전분기 대비기 때문에 0.6이 증가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요. 작년 1분기에 1633억 달러인데 그 직전 분기가 23년 4분기잖아요. 그때가 1681억 달러였었어. 그러니까 수출액이 후퇴하고 있는 거죠. 후퇴한 효과야. 수입액은 더 많이 후퇴했어. 수입액도 후퇴하면서 이게 뭡니까? 불황형 흑자로 만들어낸 0.6%포인트예요. 여기 순수출이 0.6%포인트를 만들어냈다고 얘기잖아요. 이게 불황형 흑자야. 수출과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만든, 예? 이거는 바람직한 이 성장 기여도가 아니죠. 근데 이번에 0.1%는 수출도 그러니까는 2분기 때 1752억 달러보다 한 100억 달러 증가하고 수입액도 거의 한 80억 달러 증가해가지고 둘 다 증가해가지고 만든 아주 바람직한, 그러니까는 무역 이 개선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무역 수지도요,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역대 최고입니다. 분기대별로는 226억 달러. 무역 수지 흑자액도요.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수치들이에요, 이번에 나온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는 성장률 내용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 수출이나 내수도 그러니까 가계 소비가 그하고, 예? 아주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는 성장률을 만들어낸 거야. 이거는 이재명 정부 기재부도 예상 못했던 거야. 왜 예상 못했는지 아세요? 왜 그 다음에 우리가 KDA라든가 한국개발원이라든가 한국은행조차 이런 성적표를 예상 못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뭡니까요? 소비 쿠폰 효과를 평가절하하고 그랬잖아요. 평가절하한 거야. 예? 아까 그랬잖아요. 가계소비가 끌어올렸다고. 가계소비가 뭘로 갑자기 끌어올려요? 예? 가계소비가 뭘로 끌어올렸었겠냐고. 성장률이 1.2%가 나오다 보니까 올해 잘 나왔자 올해 1년 동안의 성장률이 1%는 못 넘는다. 0.9%. 처음엔 0.8로 했다가 0.9로 0.1 정도 올렸었어요. 이재명 정부 기재부랑 IMF조차도. 근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요? 1%도 가볍게 넘을 것 같다. 지금 뭐 2% 얘기까지 일부에서는 나오기도 시작해요. 예? 이러다가 2%까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건 제가 볼 때 욕심인데, 1%는 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4분기 때 0.3만 나와도 1% 달성하거든요. 지금 3분기 때 1.2였는데 0.3만 나와도요. 예?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나왔느냐? 전문가들이 가계 소비, 가계 쿠폰 효과를, 예? 이 지원을, 이거 얼마나 평가절하했습니까? 지난 뭐 계속 소위 주리경제학에서 평가절하 하는데 아주 그냥 이고린하고 언론들은 거 베껴 쓰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봐보세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 이상이면 완전히 회복된 거거든요. 예? 회복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5월달부터 100을 넘습니다. 5월달이 뭐예요? 4월 3일날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 5월달은 완전히 대통령 선거 시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권 교체가 거의 확실시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비자 심리가 확 점프하죠. 8 정도 갑자기 이게 뛰어 올랐으니까는 8%포인트나. 예?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3분기 때는 110대 진입까지 합니다. 110대가 여러분들 이게 높은 겁니다.
높은 거야. 예?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지난달에 110 밑으로 조금 내려왔어요. 110 밑으로. 왜 그렇습니까요? 예? 아, 소비 쿠폰. 이거 일회성 효과잖아, 솔직히 말해서요. 이게 이제 꺼져가는 거야. 아직 물론 11월 달까지 쓸 수 있긴 하지만은 꺼져가는 거죠. 아직 다 못 쓴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꺼져가는 거예요. 예? 자, 기업 심리도 봐보세요. 쫙 올라갔다가 10월 달부터 꺼지기 시작해요. 꺼지기 시작한다고. 전체 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더 심하죠. 중소기업은 아주 힘듭니다. 왜 그러지만 내수 의존도가 높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자, 저는 걱정되는 게 4분기입니다. 4분기 성장률이 1월 달에 발표됩니다. 네? 1월 이제 하순 때 발표가 되어져요. 그리고 내년 1분기가 4월 달에 발표됩니다.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발표가 되어져요. 근데 지금 서민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여기 서민들은, 예? 급여생활자, 대부분의 급여생활자, 플러스 이제 자영업자들, 이런 건데, 이따 뒤에 수치로 보여드리겠지만요. 여전히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요. 급여생활자들의 올해 소득만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급여생활자가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8월달부터 이게 소비자 심리가 꺾이기 시작한 이유가, 이거 봐보세요. 올해 8월달에 평균, 월급쟁이들 평균, 그러니까 월소득이요. 월급이니까 다 합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수당 섞으면 다 합친 거예요. 338만 원입니다. 338만 원. 물론 이 실질임금입니다. 실질임금이요. 근데 이 338만 원이 2021년도가 343만 원이었어요. 2020년도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도 8월달이 337만 원이니까 그때하고 8천 원 차이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4년 5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대개 월급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올라가야 되는 게. 근데 지난 4, 5년 동안에 월급이 더 후퇴된 상황이라니까요. 자, 이재명 정부가 임기가 6월달부터 8월달이었잖아. 여기 간다면 지난 3개월을 보게 되면 3개월 평균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개월 평균을 보더라도 2021년도보다도 한 4만 원 낮아요. 이 월급이 낮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됐거든요. 2000년대 이후에 월급이 안 올라요. 떨어지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간 거예요. 예? 올해 1월달부터 8월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야. 예? 서민들은요, 지금 소득과 일자리의 이중위기에 있습니다. 이중위기. 예? 이중위기요. 우리가 위기라는 말이 우리가 잠시 다시 정리하겠지만은 가장 낮은 곳의 서민, 제가 가장 낮은 곳을 제가 항상 챙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치라는 것은요. 월급쟁이들 중에서는 임시직, 일용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영세한 자영업자들, 한 80% 넘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이들은 지금 생존 위기와 싸우는 중입니다. 이들이 생존 위기에 놓여 있는 건 이건 100% 정치의 책임입니다. 정부의 책임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뭘 했습니까요? 자본주의가 아니라 인간 사회 자체가 두 가지로 우리가 운영됩니다. 시장하고 정치, 민주주의라는 영역이 두 개에서 이게 운영된다 했잖아요. 사람이 함께 사는 한에 있어서는 함께 살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가치도 굉장히 크지만은 함께 살아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정치, 공공영역의 역할인 거잖아요. 예? 정치와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 이게 균형이 깨졌을 때는 정치가 실종된 결과이거든요. 정부가 실종된 결과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뭡니까? 시장 경쟁에서 빌려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함께 살아가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이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정치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인 거야.
근데 이들이 생존 위기에 있다는 것은 정치가 없다는 얘기고 정부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 봐보세요. 임시 일용직이 한 200만 명 됩니다. 예? 기업에 고용돼가지고 하는 사람만 해도 이들의 월급 수준이요. 이들의 월급 수준이 8월달 월급이 144만 원도 안 돼요. 144만 원도 안 돼. 근데 이게 언제 수준이냐? 2018년 수준보다도 적은 거예요. 2018년. 2018년이면은 지금부터 7년 전입니다. 에? 이게, 이 소득이 제일 높았을 때가 한 166만 원인데, 이거 살기 힘들잖아요. 1인, 혼자서도 참 살기 힘든 저거잖아요. 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8년 전으로 이게 줄어드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소비 쿠폰이 소진되자마자 소매 판매가 급감한 배경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방치하고 예면할 거냐고요. 이들이 그러니까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이유가, 이들이 민주당이라든가 진보진영에 투표를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 삶이 안 바뀌거든. 안 바뀌거든. 예? 우리나라는 정치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 3개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항상 뭐냐면 버려진 대상이야. 예? 잊혀진 존재들이야. 월 수입으로 봐보세요. 올해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예? 이 임시 일용직. 어떻습니까요? 저기 우리가 내란이 한창 진행되고 그랬었던 탄핵되고 난 이후에 1, 2, 3월 달보다 더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물론 1, 2, 3월에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줄어들었잖아요. 굉장히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민주주의 회복? 그게 나하고 무슨 내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의미가 없다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예? 자, 이거 봐보세요. (10월 31일자) 기사입니다. 1차 소비 쿠폰 약발 끝, 9월 소비 2달째 하락 행진. 이런 기사가 떴어요. 통계청에서 그러니까는 산업동향 발표한 기사를 쓰면서 기자들이 이게 왜 그런 겁니까요? 소비 쿠폰인 일회성, 이게 일시적인 소득이다 보니까 경제 이론적으로 일시적인 소득은 소비를 부양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고 우리가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지원에 한계도 있지만은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실질임금이 하락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다 지금 보존할 정도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소비 쿠폰 정도가. 예? 봐보세요. 이게 소매 판매 지수입니다. 소매 판매 지수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2020년 1월 달부터입니다. 대충 이제 이 흐름을 본다면은 어떤가 봐보세요. 2021년 9월 달에 최고치를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쫙 하락해 오고 있잖아요. 지난 5년 넘게, 6년이죠, 이제는. 그러니까요. 2020년 1월 달부터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간 때부터 6년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7월 달에 반짝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무슨 8월, 9월 달에도 깔아앉았지만은 한 100위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일시적 효과라니까. 자영업자당 소매 판매를 봐보세요. 자영업자당 소매 판매 보게 되면 2020년을 100으로 놨을 때입니다. 100 밑으로 떨어졌어요. 100 밑으로. 8월달, 9월달에요. 다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그 할 때보다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해서 영세한 자영업자들, 영세한 자영업자지만 우리는 영세한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개인 사업자들 한 80%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수입을 만들 정도니까는. 예? 그리고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그 중에서 특히 뭐냐면 임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사회에요.
올해 봐보세요. 올해 흐름. 7월 달에 반짝 해가지고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물가. 근데 문제는 서민 물가. 제가 그랬죠. 6월 달에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반짝 그러니까는,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당정이 김민석 총리 섞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수뇌부도 섞고 모여가지고 물가 잡겠다고 막 해가지고, 예? 기재부 차관 불러다가 1차관 불러다가 놓고 같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예산도 투입하고 막 그랬잖아요. 하더니 그냥 조용해져 버렸잖아. 10월 16일 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요. 서민들한테 그러니까 가장 치명적인 게 특히 물가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식료품 물가, 먹거리 물가죠. 먹거리 물가. 예? 먹거리 물가가 뭐냐면 저소득층한테 특히 치명적이거든요. 대통령이 10월 16일 날에 국무회의 하면서 왜 식료품 물가 많이 또 언급했어. 그리고 공정위가 또 그러니까 현장조사 나가. 한 번 얘기하면 그때 나가서 하루치료도 해야지 할 게 아닙니까? 예? 하루치료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 봐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위에 오렌지 색깔이 식료품 물가예요. 3.5%. 예? 전체 물가는 2.4%였었는데 10월 달에 이게 지금 고착화되고 있잖아요. 고착화되고 있어. 여기에 가장 타격을 보는 게 누구냐? 이거 봐보세요. 하위 20%는 이 식료품의 지출 비중이 소득 중에서 한 4분의 1이 여기에 들어가요. 식료품에.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지.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영향을 받아요. 식료품 물가에. 에? 식료품 물가에. 그러니까 이중으로 힘든 거야. 소득도 줄어들고 있는데 물가까지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지출하는 게 식료품 먹는 거에 생존해야 되니까 먹는 거에 지출하는 게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고 앉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중으로 힘든 거예요.